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억 단위 매출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비용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온라인에서 귀농귀촌을 얼마나 많이 검색했냐 리서치를 해봤더니 3년 사이에 1.5배가 늘었고 누가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20, 30대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래요? 한 해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가 연 한 40에서 45만 명 정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청년 후계농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네.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000명, 작년에 4,000명, 올해 5,00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에도 5,000명 이상 선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2배씩 정도 늘어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 평균 소득은 어떻고 정말 잘 버는 분들은 얼마나 벌더라. 그 사례 좀 주시죠. 연간 소득이 네. 농업이 4,600 정도 됩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5년 차에 한 3,800 정도, 귀촌하신 분들이 한 4,000에서 4,200 정도 되는 걸로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억 단위 매출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오. 귀농 1년 차에 8천만 원을 매출을 1년 차요? 예. 오. 그러니까 기술이 되니까 예.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요. 음.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품목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홍정기 회장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도시 농부라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도시 농부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2017년도 1월에 은퇴를 하고 주변 지인이 자기가 도시농업 강의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좀 빌려달라고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빠져들고 그래도 깔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제 2019년 5월에 제가 파주에 농장을 좀 샀어요. 예. 긁고 나서부터 이제 출퇴근하는 도시농부가 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무실 빌려주셨다가 도시농부 네트워크 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회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는데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농부가 되려면 회장님처럼 자격증을 꼭 따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도시농부에는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사 잘 지으시잖아요. 예. 자격증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농사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그 9개 종류의 기능사 중에 하나를 따야 하고 예.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80시간 이수를 2개를 하면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이 돼요.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센터, 행복센터 이런 데서 이제 농사에 관련 교육을 할 때 좀 넓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MBN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다가 네, 있어요. 그 산속에 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다 남성분들이에요. 귀농귀촌을 가족들하고 아내분하고 다 같이 가면 좋은데 남편분들, 그 남성분들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강의장에 가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그렇게 농사 짓고 싶어? 그럼 혼자 가. 나는 아이들과 도시에 있을래. 처음에는 남성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예. 왜? 자기의 꿈을 이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힘들어하죠.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여성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역 안에서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일자리에 취업을 하던가 창업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귀농귀촌 우수 사례 중에 취업 사례나 창업 사례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실제 그런 분들을 가족분들이 만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남성분들이 농업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없잖아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지점장을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와이프하고 이런 은퇴라는 개념, 은퇴 이후에 제2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는 7년, 8년, 짧게는 한 5년 이렇게 계속 대화를 서로 했었어요. 준비 오래 하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실질적인 준비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도시농부의 삶을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냥 즐겁게 밟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실례지만 회장님 어떤 업종에 근무하셨었는지 여쭤봐도 아, 은행. 은행 지점장 무려 네, 네. 그러니까 뱅커셨는데 지금 농업으로 전직을 하신 정말 도시농부시군요. 네. 가족 간의 합의는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얘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마 돈 문제일 겁니다. 귀농 귀촌할 때도 나름대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평균적으로 든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통상 과수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억 정도 오요? 그리고 영농 투자 자금으로요. 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 많이 네.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귀농하신 분들이 일반 작물, 그러니까 식물 자원이나 채소 쪽으로 많이 접근하십니다. 아. 그쪽으로 가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영농 투자 자금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주거 비용이 한 2억 정도. 근데 문제는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농 투자 자금과 주거 비용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예. 이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소득이 안정화되는 게 한 3년 걸립니다. 네. 그럼 3년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네요. 월 한 180에서 200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 거고 음. 또 하나는 농자재가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경영자금이라고 해서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연간. 예. 그러면 이것도 자기 돈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래도 한 3, 4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도시농업은 어떻습니까? 사실 도시농부가 이제 그 귀농귀촌하고 또 엄청나게 틀린 건 비용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농장을 소유하면 돈이 들지만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그 주변에 빈 공터 아니면 자기 아파트의 베란다 그리고 주말 농장께 5평 임대해서 그러면 한 1년이면 5평이면 1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비용만 들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보고 그거 갖고 와서 식탁에서 요리해서 가족이랑 먹고 예. 이게 도시농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뭐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이 이제 단체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씨앗이나 모종 이런 것들이 나눔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남은 건 주고 예. 모자란 건 또 빌려. 근데 이게 그냥 무료로 서로 간에 공동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용이 거의 안 들려. 도시농부 버전의 품앗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아예 귀농귀촌을 하셔서 농업에 종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귀농하신 분들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저금리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이라고 있는데 농업 창업에 3억, 주택 자금에 7,5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1.5%고요. 예.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도 금리지만 상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좋네요. 접근하기가 좀 쉽고요. 농업인의 자격 그리고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하시고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심의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자금을 귀농 창업 자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청년 후계농이 올해 5천 명이 선발됐는데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이 되면 대출 금액은 5억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1.5%가 똑같고요. 상환 기간은 25년. 그래서 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에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농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소 뒷마당에서 텃밭을 키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랬는데 네. 야 농사를 지으려니까 필요한 게 땅, 씨앗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전기더라고. 아, 전기. 야 이걸 그 뒷마당까지 전기를 어떻게 끌어오지? 그것도 문제고 또 물이 비가 제가 원하는 양만큼 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농소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소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전기도 마찬가지인 게 농업용 전기라고 해서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뭐 요금도 좀 저렴하고 내가 농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전기 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은 교수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업이 예. 아니고. 예, 전업농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도시농부는 어떻게 해요? 예. 사실 이제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제도적으로 받는 건 없고 수도를 만약에 끄집어 오려면 수도 관이 있는 데서부터 관을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해요. 그게 20m당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그게 다 제가 돈을 내서 수도를 예. 끌어봐야 네. 제가 먹을 물이 생기고 전기 같은 경우도 전부터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농장까지는 또 끌고 와야 하잖아요, 와야죠. 선을. 예. 그게 제 기억에 1m당 6만 원. 야. 아, 네, 만만치가 않아요. 물과 전기 끌어 들여오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겠네요, 회장님도. 저는 지자체 권한에 의해서 허용하는 그 범주가 틀려요. 네. 제가 산 파주는 약간 좀 유연한 정책을 펴서 좀 수월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생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농지를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적인 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게 네, 홍 회장님의 실제 사례에서 드러나네요. 네. 만약에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어떻게 하셨어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제일 급합니다. 저도 거기에 농장을 샀더니 파주하고 그때 당시에 강화도 네. 그 두 군데만 화장실을 허용을 했어요. 대신 정화장치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화장실 설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은 지금도 화장실 설치를 못 해요. 그래서 일회용 푸세식을 갖다 놓던지 예. 천연 화장실을 만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딱 갖춰 놓으니까 아우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네. 오, 야. 농막은 그 규격도 제한적입니다. 6평 이내이고요. 이건 가설 건축물입니다. 예.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허용하는 것은 수도하고 전기만 허용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매설을 안 됩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파주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시군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농식품부가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해서 네. 농막을 좀 확대해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정책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농촌 체류용 쉼터가 만들어지면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올해 정도 정책이 좀 입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귀농을 할지 이걸 또 잘 선택해야 전략적으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가 좋다고 하던데 이건 또 요령이 있을까요, 대표님? 모든 시군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작물들 중심으로 재배하는 거나 유통하는 거나 가공하는 거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융자가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보조 사업들이 많은데 귀농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이내 거리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불이익이면 불이익, 손해면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농하신 분들하고 현지 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옛 고향, 뭐 외가댁이든 친가든 그쪽을 가야 그래도 뭐래도 도움도 받고 갈등도 좀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갈등이라는 건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역귀농한 분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렇군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공간이든 갈등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사례가 전국 사례가 되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호도되고 있는 건 아니까 대부분의 귀농귀촌 하신 분들 만족도가 높고요. 고향도 고향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거냐가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하거든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나는 어떤 장목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요 남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해에 정말 귀농을 하면 어떨까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거기야말로 워낙에 그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마늘이라던가 김이라던가. 이렇게 특별한 장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지역 소개도 해드리고 품목 소개도 해드리고 또 품목을 소개받으면 재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군이나 도에서도 영농 재배 기술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네. 마늘 아가씨를 위한 도시농부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도시농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농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책 집행이나 뭐 예산, 특정 작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보급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손발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지역 내에 이런 도시농부 단체들을 한 두세 개씩 선정을 해서 도시농부 지원센터라고 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끼리 또 소규모로 비공식적으로 단체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런 데를 찾아가서 농사 지식을 얻으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우리도 그쪽으로 좀 많이 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추세상. 어떤 작목을 선택할지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고려 사항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내시겠다고 하면 명확하게 소득이 가능한 품목인지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어떤 작물을 육성하는지 그에 따른 지원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언제 식재를 하고 비료는 언제 주고 물은 언제 줘야 할지 재배 주기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업을 위해서 땅을 구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 토질에 따라서 재배 적합한 작목들도 다 달라지고요. 귀농귀촌을 생각했다가 살아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땅을 되팔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지은행이라는 곳에서 토지를 빌려주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업인이 되겠다는 분들, 또 농업인에게 땅을 임대나 매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중장년층이 이용하기 좀 제한적입니다. 내가 올해 청년 후계농이 아까 제가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농지은행 1순위가 만 40세 미만 청년입니다. 어. 그리고 여성분들이 1순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게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매물건지가 아. 많이 나옵니다. 또 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옴비즈라는 사이트가 예. 있거든요. 거기 하면 또 공매물건지가 있거든요. 좀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법원이나 옴비즈 사이트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네. 편입니다. 사실 법령이나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덜컥 아무 땅이나 샀다가는 되팔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지를 사야 하는 건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어느 땅이 좋다 나쁘다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땅에 무엇을 하겠냐 이거잖아요. 네. 내가 A라는 땅에다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이 적합도를 알아야 하는 건데 눈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흑토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번지수를 딱 입력하면 그 토양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딸기를 하겠다? 딸기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 성분과 작물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모든 토지에는 규제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 24에서 토지대장부터 하나하나 다 열람하는데 정말 번거롭습니다. 예.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딱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번지수의 공시가에서부터 법적 규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품목과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적도상에 보여주는 거와 현장은 또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내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그 현지에서 다른 일자리를 중개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예. 귀농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농의 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마을에 빈집들 많잖아요. 네. 이걸 시군이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 희망자분들에게 월 단위로 임대료가 통상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 1년 정도 빌려 예.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류형 같은 경우는 주거와 영농 교육을 같이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빈집을 개량해서 아니면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는 어차피 전기나 수도가 다 어느 정도 설비가 돼 있을 거고 화장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농촌의 정서상 빈집을 빌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빈집으로 있어도 그 원주인들이 다 도시에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언젠가는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남에게 빌려준다는 또 약간의 선입견도 있고 해서 예. 집을 빌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의 집이나 뭐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한 1년 살다 보면 빈집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빌려 들어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님 영농계획 어떻게 세우라고 조언하세요? 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가면 청년들 대상으로 6개월짜리 청년 장기교육장이 있습니다. 한 품목을 전문가 밑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분들은 청년 장기교육장을 통해서 한 작기를 경험하고 농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 농업인들을 위한 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장 실습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품목별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신규 농업인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품목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 시스템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남해에 가서 마늘을 해야 하는데 남해에 가서 다른 걸 해버리면 남해군으로부터 재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못 받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초보자가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작목이 뭐냐에 따라서도 그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교수님과 제가 귀농을 해서 인삼을 키우기로 했다. 이거는 오래 심은 걸 오래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6년 걸립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초기 3년을 키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안정화되는 건 한 5년 차부터인 거고 또 축사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희망하는 것은 과수나 축사이지만 실제 실행하는 걸 보면 식물자원 아니면 채소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채소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채소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과수로 옮겨 가시더라고요. 자리 잡고 과수로, 자리 잡고 축사로. 좋네요. 이것도 전략이 되는 건 그러네요.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중앙부처 정책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 정책까지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은퇴자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50대 중후반이에요. 네. 이때 전업하기에는 사실은 큰 결정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도시농부를 간단히 이렇게 하면서 귀농도 연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또 농사도 체험도 해보고 그런 사회 활동도 해보고 봉사 활동도 해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새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은퇴 후 귀농 귀촌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이야, 귀농 귀촌을 해서 사는 것을 무조건 낭만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결정해야 될 게 많네요. 일단 가족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시 농부를 해가면서 완벽하게 귀농 귀촌을 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귀농 귀촌 전문가이신 농촌 공간의 최민규 대표님 그리고 도시농부인 홍전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